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내용은 CFI인데요. 언뜻 들으면 약간 욕 같은데, 근데 뭐 그런 느낌일 뿐이고요. DeFi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CFI라는 단어가 이번에 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CFI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듯이 Centralized Finance의 준말이고요. 아직까지는 막 되게 범용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CFI가 좀 많이 포용되면서 이제 DeFi와 좀 구분짓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CFI가 정확하게 뭐냐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CFI는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회사를 믿을 때 CFI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DeFi는 뭐 프로토콜이나 기술을 믿을 때 DeFi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볼 때도 혹은 뭐 회사를 볼 때도 이런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DeF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DeFi를 뭐 써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월렛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과정부터 실제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야 될 길은 좀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CF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CFI가 뭐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표인데요. 일단 뭐 CFI와 DeFi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CFI 그 프로젝트들을 좀 나열하였고, 오른쪽에 DeFi를 나열했습니다. DeFi는 뭐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프로젝트들의 로고들이 보이고요. 왼쪽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보이는데 제가 한 11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위부터 좀 얘기하면은 일단 뭐 스팟 익스체인지, 그리고 뭐 파생 상품 거래소, 그리고 이제 그 담보대출, 스테이블 코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리고 이제 그 아래도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약간 마이너한 좀 움직임들이라서 오늘은 한 위에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다들 계정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뭐 바이낸스 제가 여기서 소개한다고 해서 모르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거래소는 2가지로 나뉘어지고요. 하나는 이제 피아트 크립토 거래소고, 하나는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피아트 크립토는 대부분 이제 현지화, 지금 업빛 같이 이제 그 KRW를 제공하는 한국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정화폐 연결이 쉽게 가능하고 유저들도 웬만해서는 이제 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립토 거래소는 대부분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후오비, 뭐 OKX, 사실 중국 거래소 같지만 실제로 법인 등록은 싱가포르에 되어 있고요. 요즘 뭐 빗썸 글로벌이라든지 업빛도 이제 글로벌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그 법인 등록을 한 바 있고요. 다양한 거래소들이 대부분 좀 그 자금의 흐름이 좀 쉬운 싱가포르나 홍콩에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의 특징은 이미 처음에 크립토 성장과 함께 유저들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이미 유저 수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아시겠지만 리스팅 되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그냥 가격이 막 올라갔죠. 그래서 상장 소식만으로도 그게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마케팅 활동과 되게 유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단순히 거래소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비스들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코스모스라든지 폴카닷 이런 인터체인 서비스한테 기대하는 크로스체인 기능을 현재는 거래소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아까는 디파이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거래소는 그 블록체인 간의 통신을 제공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거래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2017년부터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이쪽에 보면 초록색이 이제 탑티어 거래소들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로우티어 거래소들의 이제 볼륨인데요. 그 한 2년, 3년간의 이제 그 추세를 보면은 진짜 거래량은 줄고 자전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실제로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몇 조에서 가끔은 뭐 몇십 조짜리 이제 거래소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초록색을 보면은 2018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거래소들과 만나보면 뭐 코인마켓캡에 있는 그 숫자들은 어느 정도는 좀 가짜가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좀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어디론가 지금 떠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유저가 그냥 당분간 거래를 좀 멈춘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매출이 스팟 거래소에서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 증권사들 모델을 봤을 때 수수료 비즈니스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수수료를 거의 0% 가깝게 이제 낮춘 다음에 모객을 엄청나게 합니다. 일단 모객을 하고 나면은 유저가 락인이 되고 그 락인된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금융상품을 파는 게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평생 수수료 무료 뭐 이런 뭐 마켓플레이스를 달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거래소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뭐 메이커, 테이커 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메이커 피 그러니까 그 오더북에 그 오더를 기입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피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수수료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접한 서비스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바이낸스가 아주 대표적인데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 마진, 또 OTC, 랜딩, 스테이킹, 또 IO 이런 그냥 증권사 혹은 기존 금융에서 제공했었던 대부분의 금융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뭐 연관돼 있다 보니까 뭐 월렛이라든지 바이낸스 체인 이런 그냥 기술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이런 기술 인프라의 어떤 그 대비나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은 바이낸스에 자연스럽게 그 리스팅되는 효과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리티와 같은 사회 공헌 서비스 이거는 이제 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차원으로 만든 건데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카데미, 인포, 리서치 그리고 랩스와 같이 생태계를 위한 플랫폼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그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거, 돈 벌 수 있거나 유저를 더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브랜드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면에 한국은 사실 규제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오래된 그 내용이긴 한데 2017년도에 코인원이 마진 트레이딩을 내놓았다가 그 경고를 받고 그 제품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제품을 내림으로써 대부분의 유저들은 사실은 코인원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밖에 있는 비트맥스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낸스, 후오비, OKX에서 제공하는 선물 그 파생상품 거래소로 가서 더 투기적인 성향의 그 거래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인원 입장에서는 그런 성향의 유저들을 이제 놓친 효과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편가르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하이난에 가서 후오비가 주최한 행사를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후오비를 이제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후오비를 대표 거래소로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았고 앞으로는 이제 1대1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한테는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장차관급 사람들을 다 모아서 디지털 이코노미를 함께 만들자 이런 내용의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의 가장 중심에는 후오비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거래소를 일종의 이제 국가의 전략으로서도 이용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인데요. 파생상품 거래소에는 뭐 중국의 거래소들 그리고 홍콩의 비트맥스 그리고 이제 요즘 미국에서 규제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뭐 벡트나 세미 같은 그런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파생상품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투기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는 포지션을 해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금 시장을 보면 그 현물 시장과 그 선물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01년부터 그때는 거래량이 비슷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뭐 같은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물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 훨씬 더 볼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건 바이낸스에 있는 선물 그러니까 마진 시장인데요. 뭐 아무래도 100배 마진 정도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배 마진이면 1%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날아가게 되는데, 뭐 바이낸스에서는 심지어는 125배짜리 레버리지까지 이제 상품을 출시했고요. 굉장히 자극적인데 이런 자극적인 상품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볼륨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꽤 최근 데이터인데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볼륨을 봤더니 스팟 마켓보다 지금 파생 상품 마켓이 훨씬 더 볼륨이 많았다라는 데이터고요. 실제로도 이제 제가 거래소 사람들과 만나보면은 파생 상품 쪽으로 웬만한 볼륨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벡트와 CME에서의 이제 볼륨인데, 이제 사실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그 넥스트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 거래소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규제에 따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두 거래소는 그래도 CME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 있는 CFTC의 규제를 받고 있고, 벡트 같은 경우는 월가에 있는 그 IC라고 나스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선물 거래소인데, 둘 다 굉장히 그 기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거래소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뭐 막혔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해치 토큰이라고 이제 고팍스에서 해치 토큰이라고, 제가 뭐 따로 돈을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해치 토큰이라고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 해치 토큰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해치 토큰의 가격은 오르게 되는 그런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토큰을 이미 리스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지 않은 그런 선물 거래소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이런 성향을 가진 유저들은 이미 한국에서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암호화폐 담보대출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메이커다오 그리고 컴파운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만, 여기가 좀 다른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더리움 외에 있는 디파이에서 할 수 있는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은 그래봤자 뭐 이더나 뭐 다이 그리고 뭐 토큰들 뿐인데, 사실 이 크립토에서 가장 많은 그 볼륨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의 한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채굴업체 쪽 수요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채굴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비용도 굉장히 이미 많이 올라와서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상당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잖아요. 지금 제가 뭐 하루에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어떤 채굴업자는 하루에 2억 정도 그 매출을 만들어내고 2억어치의 BTC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을 거의 한 95%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5%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비트코인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좀 가지고 있자. 가지고 있고 지금 돈을 좀 빌려가지고 당장의 운영비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세를 충당하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이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디파이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뭐 마진 트레이딩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다시 사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고요. 지금 대출 규모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CFI 담보대출 업체인데 지금 누적 대출액이 한 3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요. 사실 3 빌리언이니까 한 3.6조 원 정도를 이제 돌파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바벨 파이낸스라는 업체인데 여기도 지금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대출이 나가 있고 한 1년 만에 이게 재작년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 작년 한 5월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 1년 만에 한 7,500%, 75배 성장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많이 성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마이닝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중국에서 이런 수요는 너무나도 많고 굉장히 큰 마이너만 찾아도 이런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답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이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델레오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빗썸이랑 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뭐 굉장히 그 야망이 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5천억 달성하겠다.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의 10%를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한 바 있고 하루뱅크라고 이제 블록크래프터스에서 만든 하루뱅크 이것도 이제 담보대출인데요. 저기 지금 12.7% APR로 담보대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12.7%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시장가가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지금 저렇게 높은 수치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코인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더 그리고 CBDC, PAX 그리고 TUSD.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고정된 그런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하고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자산을 옮기기 위해서 BTC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자산을 옮긴다. 그럴 때 이제 OTC를 이용해서 테더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보다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돈을 넣게 되면은 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발행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많은 거래가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테더가 1위인데 뭐 수치로만 봐도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다이는 한 지금 5위 정도 있는데 담보의 수요와 맞춰서 이제 발행되기 때문에 좀 느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폴로닉스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폴로닉스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BTC, 그리고 USDC, USDT, ETH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USDT가 기본적으로 성장한 그 배경에는 대부분의 거래소의 기축통화로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폴로닉스를 201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USDT를 보고 이거 USD가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만났던 많은 투자자들이 폴로닉스로 돈을 옮기고 그 캐시 포지션을 옮기고 싶을 때 그 BTC나 ETH를 투자하다가 USDT로 잠시 옮겼다가 이제 좀 뭐 베어마켓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BTC로 옮겼다가 이런 식의 투자 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행위를 되게 많이 하면서 USDT가 일종의 USD처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었어요. 그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USD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 크립토 안에서는 USD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의 어제 제가 좀 캡처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보다도 유동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제 트위터가 있고요. 90%의 OTC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는
테더나 TUSD를 이용한다 이런 트위터를 볼 수가 있어요. 테더는 근데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예전부터 항상 그 제기돼 왔던 문제가 실제로 저만큼의 돈이 있냐 이런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테더가 많이 발행되게 되고 발행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테더가 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뒷말들이 많았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서클에서 만든 USDC인데요. 서클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OTC 업체고요.